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목을 보면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웬 아저씨가 사진이 나와 있는데 누구냐면 지금 뭐 위에 글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우리 이제 일제 시대 들어가면 일제 시대 때 이제 일제 저항 독립운동 열심히 하시고 역사 연구도 열심히 하셨던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시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묘청의 나는 조선 역사상 1천년 내 제일 대사건이다.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묘청의 난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근데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음, 무슨 사건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 그리고 왜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린다고 하는지 한번 천천히 봅시다. 보는데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거란이 침략해오고 세 차례 침략해왔었죠. 그래서 1차 서희가 이제 협상에서 강동육주 얻어내고 2차 때는 개경까지 함락당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양규가 활약을 하고 세 번째 때는 이제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다음에 수도 주변에 나성 또 국경에 천리장성 이런 거 세우고 그다음에 그다음 침략해 들어왔던 게 여진이었죠. 여진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든 정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그래서 왜 안 되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걔들은 말 타고 다니는데 우린 그게 아니어서 그래서 기병 중심의 별무반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었죠. 윤관의 제안으로. 그래서 이제 이 별무반을 이끌고 결국에는 여진정벌에 성공해서 동북구성을 설치했지만 동북구성은 또 빠르게 넘겨줬었죠. 그리고 나중에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건국하고 우리나라한테 군신 관계를 맺자. 우리가 군주가 될 테니까 고려 너네가 신하 노릇을 해라. 이렇게 관계를 요구해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자 받아들여서 군신 관계를 맺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을 들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자겸 그 인물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자겸, 묘청 이런 사람들이 이번 영상에 좀 키워드가 될 겁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귀족이 특권을 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의 지배층이자 고려의 귀족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일까요? 일단 고려 초부터는 고려를 건국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신라의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려 귀족의 핵심 계층이 되겠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방의 호족 출신들이죠 뭐. 그리고 또 신라의 나는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돼도 승진을 할 수가 없다. 누구예요? 육두품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려가 건국된 뒤에 고려 귀족의 핵심 구성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종 때 요게 실시되죠. 시험 보는 거. 과거제가 실시된 뒤에도 사실은 결국 비슷한 사람들이 귀족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제를 합격할 정도로 유학이 실력이 되어 있으려면 공부를 상당히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집의 자식들은 엄마 아빠 도와서 농사를 지어야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농사를 안 지어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 집에서 아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굉장한 특권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안이 원래 이제 그 가문이 호족 출신이거나 육두품 출신인 경우에만 자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과거제 이후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개의 가문 안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몇 개의 가문이 고려의 지배층이 되는 즉 문벌 귀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려의 귀족으로 유지되어 간다는 건 결국 이제 관직에 오르는 건데 즉 귀족이라고 하는 건 결국 관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관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관직에 오르느냐 일단은 시험을 봐야죠. 과거제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근데 과거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음서제 같은 경우에는 내 아버지가 오품 이상의 높은 관리면 오품이면 되게 높은 관리거든요. 오품 이상의 높은 관리면 나를 시험 없이 그냥 관직에 합격시켜 줄 수 있어요. 즉 내가 오품 이상의 되게 높은 관리면 내 아들을 시험 없이 그냥 관직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공음전은 땅인데 오품 이상 관료들한테 주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의 특징은 뭐냐면 상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면 나는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음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음전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재산이 되는 거니까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것들이 고려의 귀족 유지를 가능하게 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잘 나가는 귀족 가문들이랑 결혼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왕실과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의 귀족을 유지시켜주는 힘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자겸 얘기인데, 이자겸은 이제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이고 경원이 씨 가문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 이씨인지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음. 그리고 여기 왕실 가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왕족이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 이전 때부터 꽤 여러 차례 경원이 씨 가문이 이제 왕씨 가문과 결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실 가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자겸은 좀 그게 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예종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인종인데 예종과 인종한테 잇따라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꼬여 있는 집안인 거죠. 잘 보시면 인종을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결국 주인공은 인종이니까. 자, 인종 예종과 문경태후의 아들로 인종이 나왔어요. 근데 인종이 패비 씨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어 문경태후 어머니 문경태후는 이재겸의 둘째 딸이고요. 아내 패비 씨는 이재겸의 셋째 딸이에요. 그 다음 또 결혼하는 패비 또 이씨고 이재겸의 넷째 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의 여동생인 거니까 이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어떤 존재냐면 어릴 땐 외할아버지였어. 우리 엄마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였는데 그 외할아버지의 딸이랑 또 결혼하는 거니까 어릴 땐 외할아버지였다가 이제는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이자겸이.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이자겸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어른이잖아. 어른도 그냥 어른도 아니고 외할아버지 이제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사실 개족보죠. 완전 꼬여있는 그런 가문인 거죠. 근데 이 반대로 이자겸 입장에서는 내가 왕의 외할아버지 장인어른인 완전 어른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도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자겸은 인종 집권 기간 전반부에 최고의 권력을 누려요. 그래서 막 정치를 지멋대로 해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겸 멋대로 정치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예요. 여진족이 금나라가 되고 나서 고려한테 분신 관계를 요구하고 내가 황제 노릇 할 테니까 고려 너네가 우리의 신하가 되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이거 얼마나 굴욕적인 요구예요. 그러면 다른 관료들이나 신하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겠냐고. 인종도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었다고. 근데 이자겸이 멋대로 인종이고 뭐가 다 쌩까고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멋대로 정치를 해버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의 외할아버지고 장인어른이고 할지라도 한나라의 왕으로서 저 꼴은 못 보겠는 거지. 그래서 인종이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자겸이 이걸 알아챈 거지. 그래서 이자겸이 반대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막 수도 개경도 이제 막 궁궐이 불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는데 결국 인종이 이걸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어떻게 진압에 성공하냐면 이자겸의 부하 중에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척준경이 처음에는 이자겸을 도와서 활동을 하는데 인종이 척준경을 되게 설득해요. 설득해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면서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거든요. 근데 척준경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은 무신이에요. 무신인데 어 은근히 이제 왜 재밌으라고 나오는 역사 컨텐츠들 있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 그런데 척준경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하여튼 기록에 의하면 역사상 싸움을 가장 잘한 인물이 어 척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도 받아요. 야 진짜 척준경이 17대 1로 싸우면 이기냐? 뭐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MMA 프로 선수들도 아마 이길 것 같아요. 척준경 선수를. 왜냐면 지금 이제 훨씬 전문화되어 있고 막 기술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환상이나 부풀려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막 혼자서 여진족 한 부대를 쓸어버렸다 막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척준경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검객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니까 혹시 그런 자료들을 접하시게 되면 궁금해하실까 봐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어쨌든 뭐 척준경 얘기는 그냥 흥미 차원에서 한 얘기고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요. 이걸 결국 인종이 이제 진압하는 데 성공은 해요. 근데 문제는 이자겸의 난에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냐면 지금 이 난이 벌어지는 과정 전체만 봐도 왕실이 개판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왕실 권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지들끼리 참 지지고 볶고 지금 지랄 연명을 하는 거예요. 막 지들끼리 뭐 무슨 이모랑 결혼을 하고 뭐 외할아버지가 장인어른이고 쇼를 하더니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또 진압하고 앉았고 지 뭐 뭐예요.
지 장인어른을 저렇게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종도 결국에는 이자겸의 딸들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다 폐비시켜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참 지랄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자겸은 누구보다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그 문벌 귀족이 반란이나 일으키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심지어 왕의 장인어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그동안의 고려의 지배층으로 있었던 문벌 귀족이 그 권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가 굉장히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왜 중요한 거냐면, 그냥 왕실끼리 안에서의 속닥거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의 고려의 중심이 되는 지배층은 문벌 귀족이었는데, 문벌 귀족이 고려의 지배층으로서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생긴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시고, 그리고 참 인종이 피곤한 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이자겸의 난을 간신히 진압을 시키고 이제 좀 정치를 평탄하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인종이 이자겸이 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 왕실 권위를 좀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정치 개혁을 실시를 해요. 근데 개혁 과정에서 어, 어디 출신 인물을 얘기하는 거냐면, 평양 출신 인물이었던 묘청이라는 스님이랑 정지상이라는 신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아예 수도 자체를 서경 어디예요? 평양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일단 인종이 개혁 과정 중심을 서경에 뒀던 건 맞아요. 뭐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인종은 좀 새로운 사람들, 뉴피플들이랑 개혁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관료들은 대부분은 개경의 뿌리를 두는 문벌 귀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벌 귀족은 이자겸이 난 이후로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개혁을 해보고 싶어서 평양 중심으로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왜냐면 어차피 평양도 서경이라 그래서 수도 개경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참에 승려 묘청과 문신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아예 천도를 하자, 수도를 옮기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수도를 아예 옮기자라고 하면서 이 주장을 내세워요. 이 주장 어떤 주장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이래요. 그동안의 수도였던 개경은 이제 기운이 다 했다. 그리고 원래도 서경은 중요한 땅이었고 서경 땅의 기운이 진짜 좋다. 서경의 털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요거죠.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을 내세우면서 지금 수도인 개경은 이제 기운이 다 했다. 그러니까 막 무슨 이자겸의 난이 생기고 막 궁궐이 불타고 하는 거다. 궁궐이 불탄다는 게 얼마나 재수없는 일이냐. 그 개경의 기운이 다 쇠해서 그렇다. 다 끝나서 그렇다. 이제 천도를 할 때가 왔다. 이런 건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지금 옮기자는 거죠. 개경에서 서경으로 이렇게 옮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요게 이제 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강해질 거다. 그러니까 연호도 사용하고, 그리고 고려의 왕도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자. 이거는 광종 때 이미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안 됐죠. 이자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금나라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온 걸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금나라의 신하인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연호를 쓰고 황제를 칭하겠어요. 근데 이제 묘청과 정지상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그러면 여진은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연호를 쓰고 황제를 칭하고 그 다음에 여진족의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니까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개경 중심의 문벌 귀족들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개경 중심의 기존 문벌 귀족들이 서경천도에 극도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결국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묘청의 난이에요. 그래서 묘청이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묘청의 난이에요. 즉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서경을 수도로 하는 나라를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김부식은 나중에 삼국사기라는 책을 쓴 걸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니까 김부식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김부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셨던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묘청의 난은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다. 즉 역사상 이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그때 서경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벌귀족의 말을 또 들었기 때문에 앞에 이자겸의 난을 그렇게 된통 당했으면서도 또 문벌귀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조금은 수세로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묘청의 난이 나중에 이렇게 단재의 신치호 선생님께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쨌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통해서 문벌귀족이 극도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배층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고려가 뭔가 새로운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 요거까지를 인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